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실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더욱 이 자리가 뜻깊다고 생각이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금방 무슨 통일이 있을 것처럼 평화가 한반도에 있을 것처럼 해온 일련의 소동들이 그 자욱한 연기가 가라앉고 난 뒤에 이제 제자리에 좀 진상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1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한국의 안보 의식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심지어 김정은이가 뭐 좋아졌다는 게 70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들 우려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한반도의 정세를 전문가들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토론해서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견인하는 작업이 우리들한테 중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것은 선진화와 통일을 완수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나라로서는 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님을 비롯해서 이범찬, 배정호 그리고 우리 이충건, 김정민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 전문가분들께서 아주 예리하게 또 가슴 시원하게 우리들이 이 국민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이걸 잘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오늘 밤늦게까지 이렇게 개최된 세미나에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임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상진 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뜻깊게 바로 발빠르게 이게 또 저녁 시간에 미북 정상회담 향후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마련해주신 우리 정경석 의원님 그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기조 발표를 맡으신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우리 전 경기도지사님 정말 오늘 또 내용이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지금 뭐 서울시장 또 후보 뛰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님만큼 이 국가 간과 또 이러한 이 시대적인 또 남북 관계를 정말로 국가 간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발제와 또 토론이 이어지고 또 사실 저도 뭐 다 같은 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너무 지금 국민들을 그냥 현혹했다고까지 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저는 또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관련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방송들이고 또 요즘에 그 패널들이며 전부 정보 코드를 맞춰서 전부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또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마치 그 남북 관계가 완전 뭐 평화가 다 정착이 된 듯이 이런 성급하고 정말 감정에 치우적인 그런 좀 차분한 입장에서 북핵 폐기와 미사일 폐기 등의 남북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좋은 또 자리가 됐으면 하고 국민들께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중에 기빈이 한 분 오셨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의원님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에 기념 촬영 먼저 하고 그리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기빈 분들 앞으로 좀 서로 발표하니까 네네네 네.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이정식 부장님, 김문수 지사님, 정동석 의원, 그리고 의원님들 오셔서 기념 촬영 먼저 간단하게 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도 한번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 발제 사회를 맡아주시는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위해 마이크를 배정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참 그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에 어떤 운명이 주어질 것이냐, 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주제를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대책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그 발제하신 분들의 그 성함을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충권 박사님이나 이 김정인 박사님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4.17 남북 정상회담이 준비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4.17 남북 정상 이후에 지금 어제 밤까지 그 오는 과정에서 저하고도 거의 수시로 통화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거의 그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미 전망을 하면서 이 지금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내용들은 그야말로 어제 밤에 우리가 이걸 했고 또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또 그 따끈따끈한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는 지금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일찍부터 저희들 통일 관련해서는 늘 알려져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 전 지사님의 경우에는 인권, 특히 우리 북한 인권 문제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북송,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해서는 2012년도에 저하고 서울시장 광장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그런 행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경우는 이제 등록하셔서 이제 정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호칭해도 괜찮죠, 그죠? 제가 오늘 제가 문의했습니다. 변호사한테 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기조 발제를 먼저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석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과연 국가가 무엇인가, 주권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인가, 민족은 무엇인가, 통일은 무엇인가, 외교와 국방은 무엇인지, 이 속에서 핵무기는 또 무엇인지,
한미 동맹은 또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저 자신에게 드립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충근 박사님 또 이제 제 선생님이고 우리 김정민 박사도 다 선생님이고 우리 배종호 박사님, 이범찬 우리 선생님 모두 다 저한테는 다 선생님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주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근처럼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이렇게 극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볼 때도 희한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낯이 화끈화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국격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국가가 격이 높다. 국가의 주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첫째, 국가가 존엄하다는 것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국민과 자기의 국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봐서 존엄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외침에 자기 스스로의 방어력이 없다. 국민과 국토를 지킬 힘이 없다면 주권은 무너지는 거죠. 존엄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북한은 적이냐 민족이냐. 민족이면서 미국보다 더 가까운 민족이냐.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환상과 신화에 빠졌어. 김정은하고는 통역 없이도 이야기 마음대로 하는데 김정은하고는 피도 같은 그 성도 다 김씨인데 우리하고 일가 아니냐. 그게 어떻게 적이 될 수 있느냐. 트럼프는 생긴 것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말도 통역 없이는 통하지도 안 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더 가깝지. 보니까 평양 냉면도 맛있고 김정은이도 77% 우리는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 며칠 새에 우리가 보여줬던 우리 방송에서 한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한 번도 77% 지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거 많이 해봤지만. 그러면 이거 77%나 지지를 받는다면 선거하면 바로 우리 대통령이 되는데 북한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77% 넘는 겁니다. 남쪽이 77%다 보통 우리 대통령이 되버렸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탈북자 12명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탈북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해요. 저는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우리 자유를 찾아온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자를 북송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되는 날이 온다면 저는 목숨 걸고 싸우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저의 청춘은 오직 민족주의 하나만 가지고 제 청춘을 보냈습니다. 민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설레고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나름대로 저는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살고 바로 이 민족은 신성한 것이다. 민족은 핏줄처럼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통일이 된다면 자유통일이 아닌 김정은이 우리 민족을 통일하게 된다면 저는 목숨을 바쳐서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를 요 근래 했습니다. 최근 4.27 남북 정상회담 이 언저리에 우리 당이 욕 많이 먹었죠.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수구 꼴통들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라. 이래도 항복 안 할 거냐?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전 세계가 찬탄하고 국민의 77%가 김정은이 좋다는데 너희들이 설 자리가 어딨냐? 문정인 특보는 주한미군은 철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평화협정, 종전협정 다 되면 주한미군 철수이 존재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한미동맹이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전쟁 때 생긴 건데. 그리고 종전선언을 어떻게 한다든지 평화협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폐기에 대해서는 어떤 명백하고 완전한 해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매우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민족의 아름다움과 평양냉면의 그 맛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저도 감동이 너무 돼서 저도 정말 가슴 속으로부터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핵을 폐기하느냐?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VID 완전한 핵 폐기를 북한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이 6.12 싱가포르 미북 회담이 결렬된 것도 결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폐기는 하지만 완전한 폐기는 안 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남아 있겠다고 해서 결국 결렬된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좀 험하게 했다든지 기계가이가 말이 험하다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한국 기자들이 어제도 가서 이제 풍계리에서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에 외신 기자들은 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우리 기자는 오지 마라. 그것도 오지 마라니까 또 그냥 액을 먹고 해가지고 또 우리 비행기 타고 또 가가지고 헐레벌떡 쫓아갔는데 제가 가만히 유심히 살펴볼 때는 그게 무슨 전에 영변 냉각탑 폭발할 때보다도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 저는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이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아닌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공을 들이고 기대를 걸고 민족이라는 말 때문에 설레고 울렁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했는데도 대접도 못 받고 결국 나중에 뒤늦게 참석해서 갔다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우리 국민들 모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77% 지지하는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우리 민족끼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우리 민족끼리냐? 이게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입니까? 우리 민족 빼고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라면서 짝사랑을 하는데 김정은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까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김정은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함부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엄청난 모욕감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그저께 갔다 와서도 제가 보니까 그 장면을 쭉 이렇게 볼 때는 저는 모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우리 대통령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아무리 자업자득이라고 하지만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한국 외교의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참사가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많은 외국의 그 대표자들과 같이 이야기해봤지만 뭐 통역을 할 필요 없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수백 번 해봤지만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서 그 당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취급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오늘 참 이렇게 정용수 의원님 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안 느낀다면 저는 바치 다 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앞으로 자칫 우리나라 안에서 트럼프 참수대회가 또 열리지 않겠나. 이들은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주한 미군 철수, 외세 배격, 전쟁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반미운동, 트럼프 참수대회가 또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그것을 또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이거 창피한 이야기죠. 김정은은 77% 지지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환대를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아름답게, 저는 앞만 봐도 김정은이 아름답게 안 보여요. 제가 안경을 써서 보는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로 김정은이 시진핑하고 대련회담을 한 이후에 5월 7일, 8일 대련회담을 한 이후부터 북한이 완전히 고사체가 됐는데 뭐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기로 됐는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전에부터도 북한 당국자들에 대해서 제가 만나면은 남조선처럼 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좀 하시오. 중국은 공산당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중국처럼 공산당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면은 경제도 좋아지고
권력도 이게 안정되고 좋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중국하고는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북한이 생각할 때는 우리하고 가깝게 해서 지원받는 보다는 중국식으로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일부 개방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쪽에 상당히 구미가 당길 것이다. 여러 가지로 봐서요. 그 길을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환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끼리 환자들은 북한이 우리 민족하고 협력을 하고 우리 민족을 믿지 뭐 중국을 믿겠느냐고 중국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보는 분이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중국의 개혁 개방의 방식이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안전한 길이다.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좋다. 말 안 들으면 천안문 사태처럼 탱크로 가지고 다 진압을 하더라도 그 무자비한 그 중국 공산당은 무자비하잖아요. 일당 독재잖아요. 언론은 자유가 없잖아요. 인터넷까지 다 막잖아요. 중국 감옥도 제가 가봤어요. 이 우리나라 감옥하고 완전히 달라요. 엄격해요. 총살도 그냥 막 공개처럼 막 시켜요. 이거 지금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상이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한 이 패권주의, 중국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한미 동맹만이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또 한미 동맹만이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또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미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최소한 주둔해야 된다. 잔류를 해야 된다.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도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화학 무기를 벌써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 폐기와 생화학 무기 폐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안 하고 저렇게 핵 보유 강국으로 계속 자기들의 전략 무기를 가지고 전략 국가를 자부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국가의 국방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지금 3만여 명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을 어떤 이유로든 간에 탈북자들이 북한이 요구하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강제 북송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 이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을 우리의 공권력으로 북한에 넘겨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는 살인 범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탈북자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만나고 조직하고 이들이 더 자유롭게 자유의 품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만 탈북자 북송 반대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탈북자들 전부와 함께 이런 모임이나 집회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인권법은 통과됐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재단에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식을 하든지 뭐 진짜 싸워야 됩니다. 이 드루킹 이상으로 이 자체도 우리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는데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우리의 소중한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정종석 국회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서울시장님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를 위해서 지금도 나와서 계셔야 되죠, 그죠? 지금 나와서 할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몸은 가시더라도 마음은 여기에 그리고 필승의 박수를 듣는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미나를 참 주최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정종석 의원님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의 김자신 원장 증대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이 전문적인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우리 이충건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충건 박사님은 여러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15분? 15분? 예. 국제 정치는 항상 급변하는데 하루 사이에 이 제목이 틀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제 전망과 대책이 아니라 안 열리니까 전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우리 지금 제가 이 쓴 거를 가지고 발표하기에는 조금 좀 뭐하다 그랬더니 우리 배정호 박사님께서 쓴 거가 벌써 이미 다 예측하고 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그대로 발표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맨 앞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몇 장으로 나누는데 미북 회담이 왜 열리는가라고 했는데 거기 앞에다가 북한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정상회담 의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다. 5월 23일 현재 예정된 6.12 싱가포르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제가 트럼프 얘기 듣기 전에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살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예.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용산에서 택시를 타고 광화문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친구하고 뭐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셋이 탔는데 택시가 저 서울역을 지날 때 그 옆에 그 태극기 모임이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저것들 다 죽여야 돼 그러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저것들 다 죽여야 돼 그러더니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냥 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더니 그 홍 씨를 죽여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홍 씨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저 한국땡 대표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택시 옆에 우리 그 후배가 탔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저씨 모르면 그렇게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은 아니 다른 생각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러더니만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계속 말씀하신 77% 보니까 김정은 밑에서도 살 수 있겠더만, 보니까 김정인 밑에서도 살 수 있겠더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은 나랑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니라 적이구만. 당신은 적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적이야. 생각이 다른 거하고 적하고는 다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친구끼리.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른 것은 적입니다. 바로 이런 그 우리가 이게 참 사람들이 그렇게 이 혼이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김정은이가 미국하고도 한번 맞짱을 떠볼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야 이게 14% 지지가 졸지에 77% 오르는데 내가 트럼프랑 1대1로 한번 맞짱을 뜨면은 세계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나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그냥 북한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그런 꼼수로 한번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래도 얘기하겠다고 얘기할까 한 요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가 온대요. 이제 종전협정 금년에 이제 금년 65년 전쟁 끝나고 65년이 되는 그 해에 다 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죠.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그것을 안 맺은 나라보다 전쟁할 확률이 높답니다. 특히 전쟁할 확률이 높은 거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가 전쟁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거 안 맺은 나라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전쟁할 일이 없는 나라는 불가침 조약을 맺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칠레하고 불가침 협정 맺을 일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콜롬비아하고 평화협정 맺을 일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에 밑에 깔려있는 요인 그리고 위에 있는 요인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 프랑스에서 외교사 공부하는 학자들이 밑에 있는 요인을 그 영어로 하면은 펀더멘탈 펀더멘탈이 이렇게 심층 동인 한국말로는 심층 동인 펀더멘탈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그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포스는 북한은 죽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건 꿈에 그리던 것이다. 이거는 도무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펀더멘탈 포스 밑에 깔린 심층 동인입니다. 그거를 덮어둔 채 위에서 평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헛개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제 날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부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현재 예정된 6.12 싱가포르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뭐 보름도 안 남았지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가 나중이라도 만나고 싶으면 얘기해 그랬으니까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무산되고 다시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무산시킨 요인들이 너무나 심각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무산됐느냐? 만약 1월 1일 날 보세요. 김정은이가 그랬습니다.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단추가 있어. 이거 누르면은 미국도 많이 죽어.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그랬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나는 그걸 보고 저 친구가 핵 전략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핵 전략을 알았으면은 내가 연설하는 이 마이크 밑에 단추가 있어 그래야 됩니다. 현장에서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사무실까지 가는 건 헛겁니다. 미국은 대통령 옆에 까만 가방에 따라다니는데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것을 알고 한 2분이면 발사가 되는 그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발사하는데 그 암호를 풀어주는 그 가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육군 중령, 해군 중령, 하여간 중령급의 장교가 그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아무리 빨리 공격을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30분 동안 반격을 못하면은 소련이 먼저 공격하면 미국만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라도 반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를 하기 위해서 그 까만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핵 버튼이 있고 그런 건데 이 친구가 사무실까지 몇 분 걸릴지 모르지만은 뭐 20분 그러면은 그건 헛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뭐 또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은 단추로 누르지 않습니다. 열쇠로 돌려요. 핵폭탄은 열쇠를 돌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옛날 자동차는 열쇠 돌리면 엔진 켜지죠. 요새 자동차 누르면 핵 버튼은 아주 최신식인데 미국은 열쇠로 돌립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렇지만은 북한이 왜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었을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60년 동안 북한 국민들한테 먹을 걸 못 줬어요. 뭐 김일성이가 매일 입밥에 고깃국 끓였는데 70년 동안 입밥에 고깃국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당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고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미국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밥을 못 먹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핵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전부 핵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없앤다? 그건 정당성을 자기가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첫 번째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와서 없앨 수 있으면 왜 30년 전에는 못 없앴습니까? 그거 없애고 밥 얻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정동성을 없애는 일이 되고 두 번째 핵을 없애고서 살 수 있으면 아마도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솔직히 김정은이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하고 회담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랬지. 자기가 살려고 그런 겁니다.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살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회담을 하고 핵을 없애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죠. 더 심각한. 그래서 이제 왜 핵을 없애면 북한이 죽는가 그 얘기를 하겠는데 먼저 핵이 있으면은 미국이 폭격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죽일 겁니다. 안 나오면은. 그래서 나갔는데 핵을 없애고 나서 핵을 없애면은 일단 제가 이제 그냥 그 북한을 전갈에 자꾸 비유를 했습니다. 전갈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물인데 무서워요. 도구로 찌르면은 큰 동물도 죽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 원숭이에요. 원숭이. 근데 전갈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 전갈이 아직까지 독을 쏴가지고 미국을 죽일 만큼은 안 됐어요. 이제 그게 곧 됩니다. 근데 미국이 전갈 보고 야, 너 그 독을 빼라. 내가 살려줄게. 독을 빼면 살려줄게. 그런데 독을 빼면은 전갈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전갈이 독을 빼면은 전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몽키 미국인 원숭이라 뭐 비유를 했지만 미국한테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꼬마들한테도 죽을 수 있어요. 독을 빼면은. 그래서 김정은이 이게 내가 독을 빼면은 미국이 살려주는 그래도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살려주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 저는 트럼프가 한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완전히 가지고 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 정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요 며칠 동안에 벌어졌어요. 김정은 너 겁나냐? 내가 너 살려줄게. 너 살려줄게 그러는데 그 쓰는 용어가 맨 처음에는 뭐 프로텍트 해준다 이렇게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세이프티를 보장해 주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세이프티는 정치가들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너 죽을 것 같은데 너 안 죽게 해줄게 할 때가 세이프티입니다. 너희 세이프티를 보장해 줄게. 그리고 트럼프가 이 말은 직접 안 했는데 트럼프 얘기를 그 자막에 텔레비 자막에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권력에 그대로 있는 것을 얼라우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얼라우. 미국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 줬으니까 너 있어. 그리고 너가 말이야 그래도 무서우면은 내가 프로텍트도 해줄게. 보호해줄게. 그런데 두 개 너가 안 받으면은 영어로 데스메이트 시켜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참 외교관들이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죠.
데시메이트는 뭐 발로 밟아서 진 이긴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러니까 정권에 있는 것을 허락해주고 보호해주고 세이프티를 보장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해. 그리고 만약 안 오면은 데시메이트 시켜버릴 거야. 그랬는데 그거 다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안 돼요. 죽는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 자체를 못하는 게 뭐냐? 이거 시시껄렁한 이유 몇 개 들겠습니다. 그 외교관들이 회담할 땐 말이죠. 폼입니다. 일단 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벤츠 마이바흐 뭐 폼 나는 거 들고 와가지고 뭐 여기서 막 그 애들 따라 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려면 수송기에다 실어야 되는데 북한 수송기가 IL-76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가 6시간을 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데 6시간 20분 걸립니다. 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리고 항속거리가 5,000km인데 그 벤츠 그 차를 싣고 갈 차가 근데 그거가 5,000km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싱가포르까지가 5,000km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갈 때 500km 가는데 기름 500km어치 넣고 갑니까? 800km 넣고 가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객기 그냥 혼자 타고 가면 되는데 차 안 갖고 가고 여기 수송기에다 차를 갖고 가는데 여객기는 너무 오래된 거예요. 40년 된 겁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10,000km 가는 거. 요 며칠 전에 큐바에서 여객기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40년 된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할게요. 떴습니다. 이제 가려고 싱가포르로. 그래서 북한의 영공을 벗어나면 솔직히 모든 하늘은 미국의 하늘입니다.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 세계 하늘이 다 미국 하늘이죠.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당 안 해요. 혹시 앞으로 회담이 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평양으로 갈게라는 것은 혹시 될 거예요. 트럼프가 만약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판문점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릴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시시한 이유까지 되더라도. 그래서 이 미국 북한은 지금 제가 이제 그 글을 하나 요 며칠 전에 쓰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그 제대로 비정상으로 나라를 끌어온 업보를 지금 그 손자가 당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국제정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분단도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통일을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원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 세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대략 에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잘 지내야 되고 누구랑 이렇게 척을 져야 되고 뭐 척질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걸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국제 외교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다 실패한 결과가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전망 저는 북한은 이제 아주 힘들게 되었다가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은 미국한테 북한은 적이긴 하지만 적수는 아닙니다. 적수하고 적은 다르죠. 북한은 미국의 적수가 되기에는 너무 꼬마예요. 너무 약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적수고 미국이 중국을 사실은 손을 봐야 되는데 손볼 빌미를 이번에 얻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 미국이 어떻게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고 온 다음에 김정은이가 바뀐 것 같아. 그리고 트럼프가 I don't like it. 나 그거 싫어.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거 외교 용어 아니에요. 그 뭐 마피아들 하는 말인데 막 분노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그 70년 묵은 한반도 문제가 이제 드디어 채증이 뭐 아무튼 풀리는 겁니다. 풀리게 되고 중국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만 해결되면은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북한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중국하고 맞짱을 떠야 될 상황이 즉각 옵니다. 그걸 우리가 전혀 까먹고 있는데 그 문제도 미국이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무드로 국제 정치가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회담이 되고 그런 것이 다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진행되는 방향은 그래도 올바르게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면은 북한 문제 해결이 곧 통일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북한 문제 해결되는데 북한 따로 남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일로 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 뭐 거의 벌써 됐으니까 이 정도 말하고, 우리 오늘 김정민 박사가 토론자지만은 토론이 아니라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해서 말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좀 핵심을 진행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충근 박사님은 우리 그 정치학에서도 제가 볼 때 안보 관련해서 아마 독서량이 제일 많을 겁니다. 장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조금 이제 또 다른 실무에서 오래 종사했던 우리 이범찬 전 국정원 해담당 차장 보고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한영국 대사관의 공사도 지내시고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최전선이죠. 또 국정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지금 그야말로 작년까지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자, 우리 이범찬 차장이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찬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소개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뭐 국정원에서 해외 쪽에 이제 실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해외 차장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요즘 뭐 국정원이 되기 어렵다는 걸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국정원에 지금 한 40건에 75명이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원이 그냥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으로라도 많이 좀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여튼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은 워낙 우리 국제 정치학계에 뛰어나신 분이고, 이충근 박사님은 아무래도 신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충근 박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될 때 트럼프가 된다는 것을 맞춘 분입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발제하는 원고가 지금 배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원고는 이게 정상회담장에는 앉아서 합의가 이행되는 게 한 10% 정도 될 거고, 이행 안 되는 게 한 80% 정도 될 거고, 또 회담장에 앉아서 결렬될 것이 한 10%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케이스 3개로 이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어제 밤 10시 한 43분 그때 그냥 완전히 제 발제 자료 자체가 그냥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포가 못 된 게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는 하여튼 보고서 쓰듯 그런 형태로 간략하게 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안보 기능공이었죠.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안보 기능공들이 지금 문제를 크게 일으켜 놓은 겁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역사 이식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보는 해안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게 그 정권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의 장이 된 사람들이 대통령 입맛에 안보 문제를 맞추면 안 되겠죠. 저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고가 큰 대형 참사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이 미국 정상회담이 취소된 배경이 우리 보고서 쓰면 이런 거 있을 거다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어떤 파급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어떻게 전망되는지 뭐 전망을 하기 꽤 어렵다고 우리 이충근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막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대책 강구가 필요할 건가 뭐 대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가 된 건 첫 번째 아까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비핵화 미국과 북한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CVID 혹은 PVID 비핵화 조건에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하는 방법을 뭐 해외로 반출할 건지 안에 두고 분해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 이제 견해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탈냉전 이후에 이제 클린턴 정부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정부까지 여러 차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두고 합의가 있었습니다. 1994년에 이제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요. 2005년에 이제 9.19 정상회담,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육자회담에서 나왔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이행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제 2.13 합의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이제 물론 뭐 미국의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나 북한이 근본적으로 파기해서 이것이 다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국의 강한 불신, 역사적으로 큰 불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걸로는 실제로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요청을 시작한 회담인데 분내와 적대감만 보이고 왜 회담 준비도 안 하느냐 이런 그런 데 대한 불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북 예비회담 접촉을 제의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회담 제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 핵실험장이 폐쇄한다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언론인과 전문가를 초청한다고 그랬거든요. 초청해서 보도록 하겠다, 참관시키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문가를 쏙 뺐습니다. 이런 것도 불신을 사게 했고 그리고 또 핵개발 그리고 미국에서 야 그거 좀 이따가 폐쇄해라. 그 사실은 이제 핵실험장 안에 그 핵실험한 갱도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핵물질이 남아 있는데 그것만 채취해도 사실은 어떤 종류의 핵실험을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핵종을 다 알 수 있는데 이런 정보가 일시에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야 그거 폐쇄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고 그랬는데 그냥 강행해서 폐쇄를 해버렸던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불신의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채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북한이 우리 이 남한에 대해서 하는 행태를 뭐 트럼프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맥스 썬더 훈련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맥스 썬더 훈련을 빙자로 또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회담 맥스 썬더 훈련이라든지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고위급 회담 또 뭐 하여튼 갑자기 취소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 그 불신으로 작용했을 거다. 사실은 이게 그 맥스 썬더 훈련을 빙자해서 이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거는 어찌 보면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 4.27 그 판문점 선언에 거기 보면 그 선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우리 저 위협하는
그러니까 적대행위에 대한 데피니션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공중에서, 해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맥스 썬더 행위, 그렇게 적대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해놓고 실제로 훈련을 한다. 그렇게 이게 지금 4.27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4.27 그 판문점 선언 그 조항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한미 동맹에 의한 연합 훈련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취소 배경은 북한이 이제 벼랑 끝 전술에 대한 크게 분노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 김계관과 최선희가 그것도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그 부통령을 아주 이제 실제로 백악관을 공격한 거죠. 이거에 대한 엄청난 불쾌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분노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담 백악관을 공격하고 회담 철회를 위협하는 이런 행위가 적반하장으로 판단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두 차례 시진핑을 접종하면서 갑작스런 사실은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김정은이가 이 미국 정상회담을 제의한 거는 두려움과 아마 공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자신감을 갖고 미국을 어찌 보면 조롱하는 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데 대해서 정말 트럼프가 분노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재인의 엉터리 회담 중재에 대한 큰 불신이 작용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김정은의 진위가 왜 달라졌느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22일 가기 전에 19일 날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화를 못 참았겠죠. 뭐 3일 뒤에 만나면 되는데 19일 날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본 건 아마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이 또 한패가 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김 지사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이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난 홀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뭐 진짜 통역하지 마라, 뻔할 소리 할 텐데 들을 게 뭐 있나, 그런 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정말 우리 국격이 지금 땅에 떨어진 겁니다.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정은이 왜 이렇게, 김정은은 사실은 이 미국 정상회담을 어찌됐든 트럼프하고 대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앉아서 담판 짓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하여튼 기회가 무산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김정은이가 오판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수준으로 아마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트럼프도 내가 대충 이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이 내가 이렇게 갖고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타임즈, 이게 다 좌파 언론들이거든요. 이 좌파 언론들이 막 그런 측면도 있으면, 특히 우리 한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에 눈이 뒤집혀 가지고 북한 요구대로 대화의 쇼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김정은이도 그렇게 판단하는. 김정은이가 뭐 미국 영어로 나온 뭐 뉴욕 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는 읽지를 않았을 거고요. 우리 뭐 아마 한국 언론 요약되어 올라오는 거 아마 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요인인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차례 이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한 뒤에 사실은 중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이제 베이징 회담에서는 정치적인 지원을 받았고 다롄 회담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국이 뒤에서 버텨주는데 내가 한번 트럼프하고 맞짱 한번 떠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 오판에 의해서 김정은이 오판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롄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느냐 하는 게 이제 북경 논단에서 5월 15일 날 그거 보면 중국이 북한에 한 그 5천억 위안 그러니까 약 한 800억 불입니다, 그죠? 800억 불 정도 차관을 제공해 가지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하고는 그런 글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왕이가 북한에 갔을 때 뭔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은이가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로 가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면 김정은이는 분명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개혁개방은.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뭐 3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사실은 이제 북한의 김가 정권 자체를 드러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북한은 어떤 집단 지도 체제가 되든지 새로운 어떤 정권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권은 어찌됐든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혁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개방 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통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3대에 걸친 김가 정권을 두고 우리가 통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파급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은 그러면 대북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겁니다. 예. 단기간 내에 북한이 CVID 핵폐기 조건을 붙인 이 조건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화를 미국이 안 할 겁니다. 또 그럴 경우에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북한은 이제 뭐 지금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북한이 전체 무역량이 40% 정도 줄었고 금년에 이렇게 가면 연말까지 가면 한 90% 정도 줄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 경제가 엉망이 되겠죠. 북한 경제 엄청나게 악화될 거고 그래서 이제 또 김정은이는 남한의 좌파 정부를 이용해 가지고 위기 극복을 또 모색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기존에 지금보다도 더한 그런 다른 차원의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 이제 정상회담을 유도해내기 위해 가지고 뭐 도발도 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서는 다시 이제 미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어떤
트럼프가 그렇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보낸 편지에도 회담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김계관이가 오늘 발표한 그 담화문에서도 어떤 문을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담의 문은 지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냉각기를 거친 후에 그리고 막후 협상을 통해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일단 해봅니다. 질문은 그럼 나중에 해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드루킹 특검이 진행될 텐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이 국민을 진짜 속이지 않고 그렇게 극복해낼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요번에 이제 이게 지금 바로 이제 6.13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6.13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의원님들 몇 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은 하여튼 뭐 이 사람들이 후한무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의회 비준 동의를 얻으려고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27 정상회담 선언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7 정상 회담 선언문에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은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시대화 개념이라는 걸 익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6.15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제 전쟁은 없고 평화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선언문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은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자고 하는 이런 합의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6.15 정상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자는 것도 이 속에 실제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진한다라는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합의는 서해 NL 포기로 노무현 정부 때도 이미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서해 일대의 분쟁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의해 준다는 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적대 행위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례적인 한미 군사 훈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27 판문점 선언은 한미 동맹을 파탄시키고 김정은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미국을 공격하게 하는 정말 그런 측면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2016년도에 당대에서 제시한 통일 시행 단체를 짧게 말씀드리면 민족 자주, 민족 대연합, 평화보장, 연방제 통일을 제시합니다. 자, 이것을 국정 대책을 의미합니다. 그 평화보장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새겨 우리가 보면서 남북 관계를 이해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제로서 우리 김정민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잘 아시죠?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준비를 할 때 제가 앞쪽에도 써놨지만은 뭐 이렇게 뭐 추정된다 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뭐 서론해가지고 뭐 낙관론적 입장이 더 우세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저는 이게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원래 그 미래에 대한 건 확정을 줘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렸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맙게도 또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새벽에 저희를 위해서 친히 친서를 써갖고 이 회담을 무산시켜줘서 야 이것도 대박 잡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게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그 회담 보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가 지지를 하건 안 하건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인데 망신을 좀 많이 당했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국격이 깎이고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고 이 정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전 국민적 각성이 안 일어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전 약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좀 우리가 이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먼저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충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제가 보완 설명을 하면요 이미 거의 99% 똑같아서 먼저 말한 사람이 이깁니다. 박사님 얘기하고 나서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조금씩 더 첨가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핵 개발은 김일성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랬고 핵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 국방비란 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사업입니다. 군인들 먹여야죠, 씻겨야죠, 옷 줘야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무기 개발, 신무기 들어가면 이거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마진이 안 나는 순수한 지출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건데 북한이 핵 개발을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래식 무기로 우리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군대 장비는 현대화가 돼가는데 북한은 따라잡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비상 대책으로서 핵 개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없는 돈을 갖고 핵 개발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찔 겁니다. 습기도 많고. 그거는 휴전선 부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한하고 북한이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남쪽에 있고 북한은 북쪽에 있고 우리는 70% 이상이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탄약고를 지어도요 남방으로 지으면 햇빛을 받는 쪽에 위치해 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잘 그려보십시오. 산의 위치를. 그리고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산 뒤에 남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포탄을 쏴도 산에 부딪혀요. 뒤쪽 남쪽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남방으로 탄약고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에서 북한을 공격할 때 직방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북향으로 지어야 돼요. 북향으로 지면 어떻게 되죠? 습해져요. 그럼 그 포탄이 얼마큼 수명이 오래 갈까요? 예를 들어 50년 수명이다. 그러면 아마 25년밖에 안 갈 겁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습한 나라입니다. 탄약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핵 개발에 올인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방치하면은 과연 북한의 그 10,000개가 넘는 장사포가 제대로 대포를 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 돈을 이중으로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한이 핵을 해제한다는 핵 무장을 해체한다는 소리는요 완벽한 무장 해제입니다. 재래식 무기도 의존할 수 없고 핵도 없는 거예요. 과연 김정은이가 그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저는 조금 글쎄올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군부 세력은 과연 그걸 동의할 수 있을까? 그랬던 것이었고, 그다음 핵사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비핵화가 완벽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경제전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나면 끝난다. 못 만나게 해야 된다. 뭐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뭐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만나는 건 중요한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의 방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핵화예요. 단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러분 미국에서 말하는 완벽하고 영원히 재기불능한 비핵화를 미국이 확신하는데 김정은이가 수락을 했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기지를 샅샅이 뒤지고 다닐 때 미국이 그 확신이 드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큼 걸릴 것 같습니까? 1년이면 될까요? 2년이면 될까요? 그건 트럼프 마음입니다.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핵사찰을 받는 기간 동안 북한의 경제제재는 풀리나요? 안 풀리나요? 그럼 김정은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고 설령 김정은이 받아들였다가 아차 이거 아니다 싶어서 취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 3년 흐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볼 거 다 봤다 빠이빠이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노출돼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폭격의 그 타겟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김정은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이거 도저히 논리가 안 맞아요. 내가 김정은이라도 이거 노예요, 노. 왜냐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 개발은요 북한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리아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그 팜플렛 18페이지에 보면 신문 기사를 제가 쫙 시간 순으로 해서 몇 가지 그 기사 머릿글들을 올렸는데 2월 27일 뉴욕타임즈 기사에 보면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재료를 수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미국이 얘기해요. 시리아랑 북한이 같이 공주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시리아를 한번 공격한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군이. 그때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북한 기술자가 머무는 곳. 여기가 그것도 참 신기하죠? 시리아에 여러 핵시설이 있을 텐데 북한 기술자가 있는 곳만 딱 찍어서 공격했어요. 그러면 시리아의 핵시설을 완전히 부순 게 아니라 일부만 부쉈다는 건데 그거 시리아를 물먹이려는 겁니까? 북한을 물먹이려니까? 북한이에요. 내가 이 정도의 정보력까지 갖고 있다 해요. 시리아에 핵시설이 많은데 네가 어디 숨어 있는 데까지 나는 찾아서 정확히 그 시설을 공격한다 해요. 시리아를 공격하는 거기도 하지만 북한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김정은 네가 땅굴 어디에 숨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찾아서 죽일 자신 있다 해요. 그리고 시리아랑 북한은 한편이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완벽한 해체, 그러니까 그 다시 재건이 불가능한 해체는요. 그거 그대로 공장 뜯어가지고 시리아에다 옮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폭파시켜버려라요. 완전 날려버려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핵기술이 그대로 중동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테니까. 따라서 미국이 이 얘기하는데 북한이 자기 혼자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시리아랑 얘기해야 되죠. 이란이랑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트럼프 한번 만났다고 해서 이거를 오케이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저는 본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맥스 썬더 훈련한다고 지금 F-22 8대가 들어와 있는데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공해상에 나갔을 때 이충 박사님 말씀 안 하셨지만은 F-22는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데 갑자기 그 싱가포르로 가던 김정은 비행기가 추락하면은 그건 기체 결합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갈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름만 600km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고요. 고로 이 회담은 하나만화예요. 여기에 의미를 둔다는 건 우리가 포인트를 벗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기 러시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미국 쪽 뉴스는 봐도 러시아권 뉴스는 안 봅니다. 러시아권 뉴스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아요. 먼저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이란이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원유 거래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4월 23일자 카자흐스탄 캐피탈리아 신문에 실렸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북한, 러시아, 중국, 시리아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원유 거래하고 돈 세탁해서 자금 이동을 하면서 핵 개발을 했었는데 시리아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북한의 엄청난 자금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해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바닷길은 지금 완벽히 막혔죠. 이번에도 바닷길에서 밀거래하다 들켰죠. 바다를 통한 거래는 지금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4월 23일쯤 되는 건데 여기 제가 기록이 어딘가 됐을 텐데 못 찾겠는데 뭐냐면 카자흐스탄의 아트라우라는 도시에 미군 군사기지를 지을 거랍니다. 이것도 4월 23일자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지나면은 지을 것이고 이미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이거 미군 기지 짓는 게 북한이랑 뭔 상관이야 할 거예요. 이 길이 어느 길이냐면요. 중국이 하는 1대1로 길의 한 그 부분인데 그 바닷길이 막혔을 때 육지로 해갖고 북한이 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입니다. 원래 제가 말한 이 지역이 바로 마약의 수출입 경로예요. 즉 밀수 루트입니다. 여기를 미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북한은 육상로와 해상로가 완벽히 봉쇄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정상회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만나서 협상을 들어줄 수 없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고 가다가 죽을 수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목숨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가 완벽하게 지금 카드 패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만나자예요. 만나면 뭡니까? 목숨만은 살려줄게요.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리비아식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비아식은 뭡니까? 카다피가 죽었잖아요. 트럼프식은 뭐예요? 죽이진 않겠다예요. 네, 죽이진 않겠다인데 이번에 안 됐으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지만 김정은이는 빨리 하면 할수록 살 가능성이 높지. 이거 시간 지연하면은 점점 죽을 확률은 높아져요. 그것도 내부로부터. 미국이 손쓰기도 전에. 왜 그러느냐? 육상로와 해상로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군간부, 그다음 평양 시민들은 먹고 살기 막막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맛을 받지 않습니까? 북한도 보면 평양 사람들 뭐 아이폰도 쓰고 뭐 다 한다면서요. 자본주의 맛을 본 상태에서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완벽한 경제 봉쇄를 취하면 김정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군이 손쓰기 전에 내부로부터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트럼프한테 만나서 내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따라서 트럼프는 김정은 지금 안 만나도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도 트럼프는 아쉬울 게 없어요. 이 협상에서. 아쉬운 거는 김정은이에요. 사실 북한에서도 그랬잖아요.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했잖아요. 당황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자기 목숨이 너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안 되니까 국내에는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오늘도 아침에 뭐 트위터 보니까 뭐 트럼프가 이번 이 회담 결렬돼서 노벨상 날라갔다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좌파들은.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이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세상을 모른다예요.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안쪽 국내 정보만을 분석해갖고 김정은이가 이번에 협상에서 트럼프를 안 만난 게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운명이 진짜 경각에 달렸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언론과 그 다음에 국내 정치인들이 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오판을 함으로써 대미 외교 정책을 이렇게 망친다면요, 우리는 과거 조선 말기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들어온 대사 어머니는 일본계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치 구한말하고 정말 닮아 있어요. 메가더 장군을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판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지금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어떤 압박을 했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하락되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락은 중국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예.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하락이 대북 송금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란, 시리아, 북한, 중국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 거래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돈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두 번째 시진핑 만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제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의 근본적 원인을 중국으로 돌릴 겁니다. 이거 다 중국 때문이야. 따라서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중국의 경제 조직을 할 겁니다. 관세 인상할 것이고요. 유가 인상시키고 관세 폭탄 매기고 금리 인상시키고 등등을 할 거예요. 김정은 때문에 라고 하면서 중국이 과연 북한을 얼마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리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파키스탄도 앞으로 문제 생길 겁니다. 왜? 1대1로의 막대한 타격을 받아야 중국이 해외로 쏟아붓는 자금의 양이 늘어나고 중국이 경제 붕괴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경제 교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우리의 미래를 엄청 망치는 일입니다. 지금 중국에 발을 우리 정부는 담그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그리고 외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이거 국익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명분 갖고 싸우려고 하죠. 지금은 조선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적
외교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리적 외교의 시대예요. 따라서 지금 뭐 적폐청산이니 뭐 어쩌자고 자꾸 명분 외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100년 전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실리 외교예요.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줄을 많이 잘못 서가지고 우리가 트럼프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거 다 보셨죠?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국의 화이트하우스라든가 백악관의 사람들이 아 그래도 한국을 파트너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싶으시면요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아 대화할 상대가 아직 한국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정치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예정시간도 오버됐습니다만은 지금 늦게까지 앉아 계신 제가 감사 마음을 드리면서 지금 나오지 않는 이게 중첩이 안 되면서 내가 이것만 꼭 자유민주주의 지도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손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그 안보학계 원로 김충남 박사님 계시고 또 계신데 먼저 기억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열등군의 서민경제 국가부위원장 이정만입니다. 지금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IMF 시대를 거의 따라가다시피 하는데 이 김일성 주체사상 이 배양을 받은 이 종자들 집단에 의해서 정권이 통치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내 국민에 대한 배고픔, 내 국민에 대한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고 오로지 국교에 대한 충성심에 앞다퉈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을 빨리 폭발시켜야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5천만 도 살아야 되지만 북한에 있는 2,500만의 인권이 말살되고 굶주림에 굶어 죽어가는 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7,500만을 위해서 북핵이 언제 될 건지 우리 지식과 신기까지 있으신 이준근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눈물을 견디시고 우리 안보학계에 오르셨습니다. 김충남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발표 들었습니다. 그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이범찬 선생님 두 분이 북한의 이제 중국식 개방 개혁 가능성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아니 대한민국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했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70년간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 북한을 어떻게 조금 열어주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한민국처럼 잘 살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을 이충근 박사나 박사 두 분이 답변할 수 있는 민정이 뭘 얘기하느냐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하고 중국이 사인을 하고 러시아가 사인을 하고 그러면 체제 보장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체제 보장을 해도 자생력이 없으면 체제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자생력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개방 개혁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분단국가지만 대만이 유리한 되고 베트남은 이제 통일이 되고 지금 북한이 겁을 내는 건 대한민국이 태영호시 책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과거에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학술 서적을 통해서 읽었는데 태영호시 책을 읽어보면은 북한의 실체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도저히 북한이 개방 개혁해가지고는 저 수령 체제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게 뒤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체제 보장을 해주면은 핵을 포기하겠다 하는 얘기는 핵을 포기 안 하겠다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충근 박사, 김 박사께서
예, 우리 이충근 박사님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이정명 의원님 계속해서 지금 계신데 특별한 질문이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또 우리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고 계속 지금 언론에 적시고 있는 동아일보에 이쪽 분야 우리 언론 쪽에서 전문가인데 특별히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 문제는 우리 기자들 중에서 가장 전문가예요. 왜 나한테만 질문해? 예. 저희가 이제 영어 번역을 좀 몇 개 잘못한 게 있어서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성에 있어서 긍정적 기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작년 이맘때 대통령 되시고 나서 바로 추진했던 게 탄핵 정책입니다. 탄핵 정책을 해갖고 우리 먼저 이거 해외 폐쇄 정책을 열어가지고 탄핵을 해놨는데 그게 국민 공청회를 열어서 다시 원전으로 가자고 뒤집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원자력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개헌 문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던졌었는데 개헌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하고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의견시켜봤는데 이번에 저 미국 정상회담 파탄 남부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실패하겠지만 김 박사가 대답해야 돼. 재밌어. 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회담을 나와가지고 따라오다가 말려들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필적 고의라고 생각하는데 원전으로 가는 거를 결정해서 오히려 잘 개헌이 없어서 오히려 잘.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끼친 큰 긍정적인 북한보다 기여한 거가 자, 끝으로 우리 젊은 세대의 우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장한별이라고 하고 자기네 알아채시 장별로 표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정치 외교라든가 이제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되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에 이제 들으로서 이제 미국의 국가에 대해서 남은 옵션은 이제 군사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하나는 이제 포기 작전이고 이제 두 번째는 정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러시아와 이제 중국은 이제 시리아 문제도 있고 이제 다른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경우 이제 국제 통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정면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6.25 전쟁 때처럼 이제 만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두만강까지 진출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리아 문제 관련해서 시리아 정부군과 어떤 반군의 다툼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시리아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공산주의와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시리아에 대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군을 이제 시리아 반군 쪽에 지원하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앞에 두 개는 제가 대답하고 뒤에 두 개는 김정민 박사가 대답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말이죠. 북한을 부를 때 반드시 노스코리아 킴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노스코리아 따로, 킴 패밀리 따로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혼동해서 김정은 곧 북한인데 미국은 김씨 일가 그리고 북한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따로 구분한다는 거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겁니다. 북한을 없애지 않아요. 북한이라는 나라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는 맞는데 지구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지 못하다. 그래서 미국은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하고 싸워서 이길 만큼은 세지 못하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다 건너편 강대국에 붙어있는 땅에다가 기지를 얻으면 된다. 미국이 북한에다가 기지 내면은
이제 미국은 100년 세계 챔피언 되는 겁니다. 그거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충남 박사님 말씀 그건 전적으로 지지하는데 우리가 지금 틀리게 알고 있는 거가 김정은이가 체제를 보장하면 핵을 내려놓는다. 아니에요.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언론이라든가 학자들이 체제 보장용이야. 체제 보장용이 안 되는 거가 김정은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중국은 종심이 깊어라고 얘기했는데 자본주의는 북한의 독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은 북한 체제가 죽는데 중국은 종심이 깊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평양은 휴전선에서 길어요. 서울은 휴전선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평양이 종심이 더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자본주의라는 독이 들어와도 그 북경까지 와서 중국이 죽을 때까지 거리가 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김일성한테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니까 김일성이가 우리는 종심이 짧아서 안 돼. 개혁 개방은 우리 두고 그날로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김정은이가 등소평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소평이는 말이죠. 모택동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굶어 죽습니다. 나라 열어야 됩니다. 자본주의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택동이가 6번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6번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용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소평을 부도응 쓰러지지 않는 늙은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모택동이가 죽은 다음에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은 누가 개혁 개방할 수 있느냐? 김씨 왕조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의 대장이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된다고 봅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못해요. 개혁하는 날 자기는 가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평양에다가 미국 대사관 갖다 놓는 방법. 근데 보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은 북한 체제한테는 맹독입니다. 그게 평양에 있으면 북한은 지금의 평양 정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 보장을 해달라. 체제 보장은 미국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예를 들어 1,000억을 집어넣으면 북한 망합니다.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자본주의 되니까, 돈마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 미국이 앞으로 코피 작전, 앞으로 하는 건 코피 작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마도 코피 작전을 했는지 모르죠. 앞으로 하는 건 코피 작전이라 한 칼에 날리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여기서 대답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미국의 어느 잡지에서 나왔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바보인가 협상의 천자인가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원래 그 천재와 바보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정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책을 보면요 굉장히 친미적이에요. 결론적으로 가면은 그래서 시진핑이도 환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저는 그런 생각돼요. 혹시 그 엑스맨이 아닌가? 왜냐면 너무나도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단 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외교적 천재였다면 이런 경제적 제재는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천재와 바보는 배지자 한 장 차이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협상의 천재를 대통령으로 데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제재까지 같이 오는 건데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북폭이랑 시리아 문제 말씀하셨죠. 북폭의 방법은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중국까지 연계해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당분간은 살아있을 거라 봐요. 왜? 아직 중국이 망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이 망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김정은이 사라지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강화시키는 명분이 사라져서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명연장 가능한데 지금 북한이 살아있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될 때 이제 문제인데 북폭은 일어날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도 일어났지 않나 싶은 일들이 지금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10년 뒤에 알 수 있겠죠. 왜? 시리아도 15년 뒤에 이스라엘이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안 보이는 전쟁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저는 북폭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렇게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 싶어요. 협상.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좋던 싫던 좌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북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다음은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했지, 미국이 한반도는 건 비핵화도 있지만은 중국에 대한 패권 도전을 근본적으로 절단시키게 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저는 미국 쪽을 설득해야 되는가, 아니면 북한을 설득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북한을 올라갈 때 폭격은 저는 최소화했으면은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북한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해방군으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을 제거를 하고 너희들을 밥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북한이 점령된 이후에 2,500만의 북한 주민이 반란을 안 일으킵니다. 두 번째, 중국을 바라보고 있댔잖아요. 북한에 생기는 새로운 북한 군부는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친미 정권이 생길 거예요. 통일이 바로 안 되더라도 친미적 북한 정권이 과도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남한, 북한 따로. 하지만 그 정부는 친미 정권은 될 겁니다. 그 친미 정권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반중입니다. 즉 압록강을 국경으로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북한을 다 때려 죽이고 싶어서 북한의 육군을 완전히 초전박살 내버리면은 누가 만주로 올라갈 겁니까? 동북 삼성에 적어도 60만 명씩 육군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북한 육군을 괴멸시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북한의 육군 중에 반미적인 성향의 장군들은 제거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협조적인 장군, 그리고 그 기본 육군 부대는 그대로 전력 보존을 시켜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중국도 지금 해군을 키운다는 등 이러한 식으로 써야 될 국방비가 육군 쪽으로 치우치게 됨으로써 중국의 과다한 국방비 소모로 과거 소련이 붕괴했던 것처럼 경제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민족도 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 통일 이후의 국제정세를 바라본다면 비록 우리랑 생각이 같지 않지만 낭만적 민족주의를 가진 좌파 사람들도 같이 떠안고 가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면 어떤가 싶은 거고요. 시리아 정부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리아 반군 쪽에다가 우리나라 그 군인이 됐던 평화유직을 좀 보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실전 경험이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북한이랑 전쟁을 못합니다. 나가서 총알 한번 평평 날아가는 것도 보고 총알도 한번 맞아봐야 돼요. 피 나오는 것도 보고. 이 실전 경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북진을 할 수 있고 중국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실전 경험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중국 한전의 정책으로 태어난 다 마마보이들이에요. 저런 애들 뭐 100만 명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도 시리아 내전에 참가해서 직접적인 실전 경험을 쌓고 남북 통일이 돼서 압록강을 맞이했을 때 그 다음을 볼 수가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건 20분. 이거 필요해요? 얼른 오시면 아이고, 총기자. 아이고.